네, 오늘 주제가 사실 대주제는 폭력 개념에서 끌어올린 평화의 상상력인데요. 그 첫 주제로서 이게 맞는지는 저도 확신은 안 서는데 어쨌거나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뒤이어 들으실 강의의 내용도 아마 이 책에서 비롯될 것 같은데요. 이 폭력 개념 연구라고 해서 이제 공동 저자였고 여기서 생태 폭력 부분을 제가 다뤘거든요. 아마 다른 그 강사 선생님도 여기에서 한 파트를 맡으셔서 그 부분 내용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동아대 융합지식과 사회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에서 지금 현재 몸, 문화,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폭력 개념 중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또 아직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아마 책을 찾아보시더라도 생태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제목으로 달린 글이나 책을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봤던 이 개념이 쓰인 글은 서보역 선생이 쓴 그분도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주의란 책의 한 장인가 절이 생태폭력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거론되지 않은 개념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개념을 시급하게 알리고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 그 화면을 보시면 이 나온 장면이 이게 아프리카 서쪽인데요.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자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환경 파괴 정도 생각하지 생태 폭력으로까지는 생각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생태 폭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게 생태 폭력의 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제가 이 사진을 표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우선 생태폭력 개념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생태폭력 이전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생태폭력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폭력 개념에서는 그 요한 갈퉁의 그 개념이 가장 유명한데요. 요한 갈퉁은 행위자적 폭력, 그러니까 행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어떤 그 주체 또는 어떤 개체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때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 행위자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갈퉁의 그 폭력이 유명해진 건 이 구조적 폭력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해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데 모두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 불평등한 구조랄지 뭐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구조랄지 법, 이런 사회 질서. 그래서 그런 폭력을 구조적 폭력이라 해서 특별히 어떤 그 주도적인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을 때 구조적 폭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생태 폭력 역시 행위자적 폭력, 구조적 폭력의 성격이 있고 심지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태 폭력의 특징으로 제가 이제 네 번째 그 개념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사회 심리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자연 파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여러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생태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그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순환적 폭력은 인간이 물론 이 자연을 파괴했지만 그 결과 뭐 홍수, 가뭄, 올 또 더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림을 받는다. 뭐 그랬을 때 물론 자연이 폭력을 가한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만큼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그 행위의 그 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순환적 폭력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 또 재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반도 평화에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하는 점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태폭력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렇게
그 석유 원유가 흘러서 이것이 이렇게 물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를 폭로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과 더불어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그것이 인간으로 고통받는 것과 관계된 것이 생태폭력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생태폭력이 등장하게 된 또 이것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하나 제가 그러니까 여러 학문 분야가 이 생태폭력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뭐 지구과학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다루고 있는데 역사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그 어떤 환경 파괴, 자연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폭력, 전쟁 자체가 폭력인데 이것이 생태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요즘 뭐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를 들면 동식물이 문제냐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와요. 근데 동식물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서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제가 영광스럽게도 스님 많이 와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드는데요. 또 기독교 사회연구원에서 제가 마침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독교를 믿는 또는 그 기독교에 기반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가 왜 그렇게 전쟁을 벌여서 사람을 죽이는가? 라고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떤 학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베이스로 한 그런 그 학회였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종교를 믿는 국가들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살인을 하는가?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살인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무생명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불교 국가 간에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되물었어요. 물론 있습니다. 불교를 기반한 그 테러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 같이 이스라엘 가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교가 든 기반이 된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걸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종교는 하나의 허울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거를 어떤 정당한 명분으로 삼아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존경하는 일견 무관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가야 인간 생명도 존중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남녀 평등이 확실한 곳에서 남성도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남녀 차별이 심한 곳은 남성도 사실 불행합니다. 일단 평등이나 어떤 생명의 존중이 좀 더 보편화될수록 사실 인간 목숨도 더 보호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떤 생태 문제랑 관련이 있고요. 공권력의 억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해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위하는데 그걸 입을 막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역사학에서는 이제 그런 분야를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정치학 같은 경우는 사회 갈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분쟁,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자원과 관련된 경우가 있고 그 자원은 뭐 기후 위기에서 기인한 경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탈에 의한 축적. 이 수탈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간으로 치면 노예나 아니면 노동자 월급 조금 주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하고 뭐 심하게 뽑아내고 지금 현재 물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수탈에 의한 축적, 자본 축적, 대기업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정치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테러에 의존하는 기업과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 좋아하고 선진국 들었다고 좋아하는데 물론 국방이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뭐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국제관계나 이런 쪽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무기를 그만큼 개발하면 상대국은 또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 개발은 결국 계속해서 서로 상승하게 되지 결코 이것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벌고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떤 전쟁이 그리고 무기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 미국도 그렇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의존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담론을 통한 폭력적 환경의 생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는 뭐 국가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무기를 사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다른 담론이 이제 인간 안보예요. 그럼 국가 안보에서 국가가 뭐냐? 결국 국민이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사실 국방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안보까지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죽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역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 어떤 폭력적 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특히, 그러니까 문학은 이번에 저는 이제 한강님께서 노벨상 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너무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세계가 이제 그분을 인정했는데, 그분이 다룬 게 5.18, 제주 4.3, 또 채식주의자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으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채식을 지향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점점 어떤 식물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 인간이 지향하는 바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그런 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여졌는데요. 어떤 그런 것을 막거나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것의 어떤 폭력성.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한강님의 어쨌든 그 노벨상 수상 때문에 어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학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특히 이런 생태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문학하시는 분, 이런 소설가, 시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 사실 생태폭력도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우리의 마음이 이성 머리로보다는 우리 감성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이제 더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학하신 분들이 그런 거를 포착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작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글을 쓰고 또 많은 독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학 하시는 분들이 생태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토착민의 시선, 그러니까 그 아마존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 자연을 지키는 지킴이로 등장한 것이 이제 우리는 원주민이란 말보다는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런 선주민들이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댐을 만들거나 강을 파괴하거나 하면 그들의 그 어떤 살아가는 방도도 같이 없어지게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공존해서 살던 그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주목했다든지, 특히 식민지는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이나 잘 사는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오히려 자원을 아껴두고 남의 나라 가서 다 뽑아 쓰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 착취도 이제 식민지의 중요한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페미니즘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해서 특히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소수자, 그러니까 온갖 사회적 약자라고 있겠죠. 그들의 시각으로 어떤 개발의 피해를 증언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폭력을 했을 때 폭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때 이것은 하나의 범죄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고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 및 오염을 이제 반인도적 범죄로 보면서 이거를 이제 고소고발하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태폭력이란 말은 사실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한데 에코사이드는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에코사이드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태학살 정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그 어떤 그 막 강변에 뭐 어떤 나무를 막 베우면 사실 그걸 봤을 때 그 뭐 조효재 선생님이 특히 이제 그 에코사이드랑 관련된 책도 내시고 그랬는데 삼나무 학살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나무도 베고 동물도 잡아먹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존을 과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필요하지도 않은 비행장 만든다고 우리가 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도로를 넓히자고 이렇게 불필요한 그 자체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서 지구를 망치는데 나무까지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더 나아가 이런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인간도 위협받는 우리 그런 그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를 우리가 생태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폭력 개념의 현실적 함의는요, 이제 조금 이미 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 환경운동가 또 인권운동의 관심사이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은 당연히 천연자원 약탈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이고요. 인권운동 같은 게 뭐냐면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운동하면서 많이 살해됩니다. 특히 뭐 아마존 밀림이랄지 아니면 배를 시스페리안가 제가 잘못 모르겠는데 그 참치 뭐 이런 죽이는 그런 거를 다루는 그런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게 돌고래도 죽이는 거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운동가가 같이 동승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뭔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인권운동은 이런 환경운동가들의 희생을 좀 이렇게 폭로하는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우리가 이제 환경 파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지만 이것을 폭력이란 말로 폭력이란 범죄로 접근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 교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일단 폭력이란 개념이 우리가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폭력은 우선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파괴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젠 자연에도 권리를 좀 부여하자 이런 운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황건우이 강이라고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강의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강을 파괴하거나 뭐 댐을 건설하거나 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운동이 지금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사유지나 공유지나 말해서 그냥 권고 청구하고 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딱 못 박아서 못하게 하고 이거를 금지했을 때 바로 고소고발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이럴 때 뭐 강이 난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하겠어요. 발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 사는 토착민들 또는 이제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인사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강을 훼손했을 때 바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의 어쨌든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태 폭력이 생태 문제, 자연 파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도 어떤 생태적 시선으로 보면 많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 폭력 개념이 폭력 개념조차 더 심화한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폭력이 이제 영어 표현이 에코바이런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에컬로지컬 바이올런스라는 표현이 있고, 인바이러멘털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생태 폭력, 생태적 폭력, 환경 폭력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콜로지컬 바이런스 생태적 폭력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뭐 인간 사회, 뭐 여성이 당하는 폭력, 뭐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 이런 문제도 생태적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랬을 때 기존 폭력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면 이 생태적 폭력이 주는 이 개념의 어떤 유의미함, 강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폭력이 기존의 행위자적 폭력, 직접적으로 가하는 그런 폭력, 그리고 구조적 폭력, 한 구조, 한 사회의 질서, 뭐 규칙 이런 거를 넘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생태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일단 행위자 구조를 딱 나누질 않는다. 행위자가 하는 게 있고 구조가 하는 게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쌍방 간의 관계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가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러니까 상호관계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생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는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는 계속 바뀐다, 움직인다, 변한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자연 생태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오고 생물이 바뀌고 뭔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인가 옛날 그 영화를 보시면 막 인위적으로 뭐 유전자를 해서 공룡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은 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룡 알을 또 낳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천적을 활용해서 뭘 죽이겠다라고 해서 뭐 어떤 강에다가 뭘 살리기 위해서 뭘 풀어놨는데 이 결국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 조작 이런 것도 그런데요. 안전성 입증됐다 별일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고 우리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가져가는 거다. 이 생태적 접근은. 근데 구조는 딱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태적 접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단 사회도 어떤 생태계란 표현을 쓸 때는 그 역동적인 움직임, 어떤 예측 불가능성, 그 관계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건데 생태적인 접근은 그런 것이고 생태폭력도 그러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주목을 하고 그 고정되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체와 부분이 구별되지 않는 어떤 생태계 특징을 고려할 때 구조보다는 변화하는 관계들이고 사건들이 할 수 있는 배치란 개념이 더 적합하지 않나. 배치는 일단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책상을 바꾸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이는 구조를 저는 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치 개념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체성을 강조하는 행위자보다는 연결, 흐름, 강렬하고 변하는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성은 하나하나 주체가 아니라 이 주체들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 특이성은 각각이 가진 어떤 다양성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성을 강조하면 다양성을 강조할 것 같지만 의외로 획일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개체 인간에 대한 정의는 자유롭고 합리적 인간 딱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럴 거라고 상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상 굉장히 다르다 인간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그런 특이성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폭력이 나오게 된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앱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태폭력, 에콜로지컬 바이런스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광물 추출을 위해서 산이 훼손되는 것, 그러니까 산을 정상부터 깎아 나가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한데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면은 돈도 많이 들고 사람 목숨도 위험해지니까 아예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산을 깎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지금 난지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난지도를 밤섬을 파괴했나요? 어떤 뭔가를 파괴해서 그 여의도를 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여의도를 살리면서 어디가 이제 막 물이 들어와서 거기는 참 힘들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원래 그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개별적 구조적 폭력이 아닌 다른 폭력 개념이 필요했다라고 앱시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은 그러니까 독립된 여러 실체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수건 플러스 솔방울 플러스 이게 아니다. 자연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계산 가능한 질서도 아니다. 이들이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 환경은 자연 환경은. 그렇고 만약 폭력의 개념으로 생태폭력의 특징을 예를 들면 소외를 든다. 소외. 그러니까 은근히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간관계 소외는 이제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누군가 왕따되는 건데 이건 누군가 행위자적으로 이렇게 딱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학교 규정상 누구는 왕따시킬 수 있다.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묘한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왕따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떤 생태적 접근, 생태적 폭력 개념이 이 소외 개념을 더 잘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외는 존재 그 자체보다 존재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 역시 생태적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있는 그런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특징을 우리가 인간 사회에도 놓고 봤을 때 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인식과 실천 전략을 제공한다. 개별 존재보다는 관계와 변화에 집중하는 어떤 생태적 인식이 폭력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대적 사고죠. 중심 주변 딱 인간은 중심이고 자연은 주변에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인 인간이 이 자연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이분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이분법은 남성 중심적인 사유에서 여성을 주변하는 것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다수자 사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어떤 비유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주변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고일 수 있겠다.
인간 중심주의는 당연히 극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를 가진 것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요즘 철학은 사물 뭐 신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유물론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사물까지도 어떤 그 신성함, 영성을 가진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쪼개고 하면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딱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사물도 어떤 사물의 어떤 빈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랄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우주를 구성하는데 모든 존재는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액자며 피아노며 이 모든 것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데 동등하게 참여하지 여기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이지 않다. 그런 면에선 어떤 그 사물까지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사물 존중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꼭 그런 논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제가 뭐 노트북 같은 거를 굉장히 오래 쓰면 진짜 제 좋은 친구 같아요. 제 손이 닿고 길들여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버릴 때 진짜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물이 나의 어떤 물질적인 동료로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작년에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사물에 대한 그런 마음. 근데 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은 당연히 이제 물건을 아끼는 대로 갑니다. 되도록 내가 쓰는 물건을 소중히 쓰고 새로 사지를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소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을 덜 해야 되고, 그만큼 자원 착취를 덜 하게 되고. 사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그 아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태적 마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폭력 이전의 개념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그 런던 스모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뽀얘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베이징 요즘 미세먼지 별로 없어졌잖아요. 지금 중국이 말도 못하게 지금 거기 국가가 되게 강하니까 막 전기차 막 하고 그래서 많이 맑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황사 미세먼지 덜 오잖아요. 우리 별로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뭐 된다니까요. 근데 런던이 한때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런던 깨끗해졌죠, 어느 날.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로 다 공해산업을 수출해 갖고 된 건데 어쨌든 한때 런던이 지금 베이징만큼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런던 스모그라 해서 진짜 공기가 너무 나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생태폭력의 원조에 해당되는 가장 오래된 개념이 공해입니다. 그래서 public nuisance 이런 발음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적 어떤 골칫거리, 공적 골칫거리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프라이빗 뉴슨스에서 사적인 골칫거리가 아니라 공적인 골칫거리다 이렇게 해서 쓰인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공중보건, 공중의 안전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됐고 환경 파괴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공해 현상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산업혁명 이제 18세기인데 그러니까 40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200년 만에 이제 확 나빠지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편리하고 우리가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구 전체나 우리 앞나라 생각할 때 진짜 급속한 이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그 비극을 초래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실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2년에 아까 말한 런던 스모그로 10,000명이 넘게 사망을 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기찻길이 부딪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다른 서구 지역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깨끗해진 건 가난한 나라에다가 공해 산업을 다 넘긴 거죠. 결국은 자기네만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거죠. 니네들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이제 우리더러 자연 보호하는 거냐, 우리도 먹고 살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해 산업으로 또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외국의 공해 산업 받아들였고요. 서울의 공기질이 그 런던보다 더 나빴습니다. 공해란 말도 들어왔고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도 많이 시위들을 했죠. 시위를 하고 이제 우리 공해 산업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환경 파괴라는 개념이죠. 이거 많이 익숙하죠. 우리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해는 인간이 입는 피해만 초점을 뒀다면 환경 파괴는 이제 환경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도 이제 좀 주목한 그런 개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는 1970년에 도쿄 설립 회의에서 이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랑 관련된 게 이제 난개발이죠. 그래서 개발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불필요하고 또 자연을 해치고 인간을 해치는 그런 나쁜 개발이라는 거죠. 난개발은 말이라고 하는 앞에 그 접두사가 붙었을 때는요. 그래서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는 그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침해하여 착취, 불평등, 폭력을 촉발하는 그런 개발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이유로 에너지 사용이 급증을 하고 토지 경작이 남용되고 과도한 삼림 벌채가 일어나고 담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3세계 그 난개발은 개발 독재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랑 그 나라의 독재자랑 국제 투자자의 합작으로 이제 자연과 그 나라 국민 그리고 토착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인데 뭐 블라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이유는 그 자원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독점하려고 이제 막 싸우고 독재자가 등장하고 이 독재자는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앞날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필요하고 무기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구랑 손잡고 서구 선진국은 뭐 인도주의적으로 뭐 식량을 주네 뭐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이익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이 특히 또 필요하고 뭐 우리도 뭐 반성해야 되죠. 제가 아프리카 관련된 무슨 논문 찾아보면 전부 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자원을 키울 것인가 이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만 강조되는 이 시대에 그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현금 작물 재배. 예를 들면은 뭐 커피 우리 많이 마시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는 뭐 이런저런 작물을 다 심었을 거예요. 아프리카든 아니면 남아메리카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 대기업에 들어오고 모든 걸 싹 밀어버리고 커피만 만든다든지 뭐 아보카도만 만든다든지. 그럼 이게 점점 더 그 나라 국민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한번 들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먹거리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작물을 골고루 심으면 그렇게 싹 다 죽질 않아요. 예를 들어 고구마 감자 심었다 그러면 감자가 안 되면 고구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의 가장 그 나쁜 게 이런 그 한 가지 작물을 대규모로 기르는 건데 그 나라 국민한테 이게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커피도 뭐 예를 들면 공정무역을 해서 그나마 그 자국민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그런 거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댐 광업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떤 난개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갈등,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는 어떤 집단 간 폭력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부족과의 싸우는 걸 보면은 물 자원이 부족하든지 이런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전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자연에만 원인 돌리냐?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같은 자연 파괴가 있더라도 그 나라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은 이걸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자연과 관련된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 환경 파괴 정도가 심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정치적 요인, 그러니까 제도의 위기, 그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냐, 그 지도자의 역량이 어떠냐, 독재자냐, 민주정부냐 이런 거가 많이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에는 민족 정치 갈등, 그러니까 부족 간 갈등이랄지 민족주의랄지 그런 게 있고 중심 주변 갈등, 뭐 강대국과 주변국이랄지 아니면은 중심 세력과 다른 약한 세력이랄지 그리고 이주민들 그리고 수자원, 물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신시민주의적 자원 착취 이런 갈등 등이 있습니다. 생태폭력 개념의 어떤 등장 과정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환경보다는 생태 개념이 더 선호됩니다. 그 환경은 우리말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environment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중앙에 있고 환경이라고 해서 그 인간을 둘러싼 그런 조건으로 이야기되는데 그걸 벌써 인간과 환경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생태는 에콜로지에서 이 에코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에서 비롯된 건데 이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집. 그래서 이 집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기르는 곳이란 거죠.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재밌는 거는 이코노미도 시작됐고 이콜로지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원래는 기본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에콜로지는 이런 그
생태라고 하는 개념은 환경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생명 존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런 거를 다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 폭력에서 이 폭력은 환경 파괴에서 파괴라는 개념에서 더 진전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의 대상이 인간인데 생명, 모든 자연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한 원인인데요. 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한 갈래는 그 아프리카의 사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폭력적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그 유목민들, 그러니까 그 소를 치는 사람하고 그 곡물을 재배한 농부들 간의 분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부 목축업자 갈등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무장을 주로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목동 무장 사건 아니면 자원의 이름을 들어서 뭐 이렇게 불렀는 자원 분쟁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문제도 있고 두 집단 간에 싸우는 것도 있고 알고 봤더니 초국가적 네트워크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의 어떤 세력들이 이걸 부추기거나 여기서 이익을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여러 개체들이 얽혀 있어서 딱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딱 이거를 부르는데 생태폭력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의 폭력이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그럴 때 이제 생태폭력이란 말이 딱 맞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된 그런 기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이냐 농부냐 특정의 주체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떤 사회 생태적이고 정치적 요인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폭력 개념을 넣은 것이고요. 대량 학살, 자연 파괴, 대규모 이주, 사회 불이, 악화된 기후 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피해도 부각시켜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생태폭력 개념의 등장 과정과 관련있습니다. 생태폭력의 어떤 정의와 유형을 보면요. 우선은 그러니까 생태폭력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 정의를 합쳤을 때 딱 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적이고 또 구조적인 폭력 이렇게 보통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행위자적, 구조적이고 동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연사회 심리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가해와 피해 순환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행위자적, 이제 구조적 폭력을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행위자적 폭력의 특징은 이제 이후에 다른 선생님도 이거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개인 집단의 물리적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생태폭력과 관련해서 보면은 생태학살, 아까 말해도 나무를 무참히 베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의 종을 싹 죽인다든지 그런 걸 생태학살을 할 수 있겠고, 생태사보타주가 있고,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행위자적 폭력에 들어갑니다. 생태학살은 에코사이드란 말은 이 말은 이제 꽤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전 고엽제 논쟁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이제 고엽제가 단순히 그 잡초 제거가 아니라 생태계 무차별적 공격이다. 사람까지 포함하여 이런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에코사이드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인간 모두 싹 다 죽이는 그러니까 사이드가 대규모 학살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반인류적 범죄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범죄하는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요. 현재는 자연 환경의 인위적 파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코사이드 사례는 모든 종류 환경 악화 행위가 들어가고요. 좁은 의미는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자연 파괴하는 것을 에코사이드의 범죄에 넣습니다. 댐이나 발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들고요. 반대로 댐을 건설하는 것도 에코사이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드니까 수몰 지역이 만들어져서 주민과 또 생명체가 다 파괴가 되는 것. 그래서 인도 나르마다 계곡의 댐 건설, 이라크 습지대의 불무와 북극 바렌츠해의 군사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린 폭력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 폭력에서 다뤄야 될 개념이라 생각되는데요. 롬 닉슨이라는 사람이 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2년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범위 굉장히 유명한 생태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우선 전쟁 후유증으로 군인, 민간인의 어떤 장기간 피해, 아까 얘기한 고엽제 피해 이런 것들이 그때 드러난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 이후에 천천히 드러나는 그런 폭력이란 거죠. 그것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는 결국 인간에게도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생태 사보타주는 뭐냐면은 개인, 집단, 국가가 이제 인류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뭐 사보타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연을 지키려는 활동가가 예를 들면은 그 자연을 지키려고 어떤 그 사람 내에서 사유지에서 예를 들면은 막 그 환경 활동가들이 누굴 기른다 했을 때 뭘 기른다 막 풀어놔준다든지 아니면은 뭘 해치는 거를 부신다든지 뭐 이런 파괴적 행위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데, 그런 거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활동가들이 살해된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기후 사보타주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국가가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파리 협정, 이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이 진전이 돼서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막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아주 나쁜 종류의 생태 사보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장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동물 학대는 예를 들어 뭐 이제 고양이, 강아지 뭐 죽이거나 이러면 이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굉장히 그 어떤 비참한 학대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더 폭력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일상이 돼버린 경우가 있다. 이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식품 산업,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뭐 소고기, 돼지고기, 햄, 소세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딱 공장식 축선을 만들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동물이 이렇게 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이니까 무감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더 이게 직접적인 동물 학대요, 이게 생태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식품 산업 이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생명 권력이라 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뭐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강조하거나 뭐 건강을 국가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요즘은 이제 생명 전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 이런 것에도 많이 넓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동물 피해, 이건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좀 동물 피해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어쨌든 생태폭력 중에 하나다. 무기나 어떤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 이런 것도 행위자적 그런 생태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폭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자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별한 동기 욕구가 없고 개별 행위의 결과가 미미하게 여겨지는데, 전체적인 결과는 악화될 때 이것을 구조적 원인에 의한 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법률적 원인 또는 경제가 확장되든가 이런 걸 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구조적인 폭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인 거죠. 자본주의는 우리가 당연시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뿐 아니라 자연, 뭐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당연시하는 그런 거란 거죠. 근데 자본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될 그 자원까지 다 갉아먹어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땅을 파고 금속을 캐낼 거예요. 그거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낸시 프레저의 식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로는 좌파의 길인가? 근데 그런 원래는 원제는 식인 자본주의라는 그 원어로 나온 책인데 좌파의 길인가 그런 제목으로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식인 자본주의가 생태 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저는 개념이라 생각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생산을 자본주의가 뭐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이기고 먹고 살려면은 계속 싸게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경쟁 구도가, 이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당장 이윤을 내야 되니까 끊임없이 어떤 싼 재료, 싼 다른 원료 이런 걸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계속 수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쥐거가 망하면 쥐거가 망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존속되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깎아먹는다. 그러니까 동족 포식이다. 원래 그 식인이라는 말 표현이 뭡니까? 내가 내 살을 먹는, 내 동족을 먹는, 같은 종을 먹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동종 포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생산의 원천이면서 다 또 쏟아붓습니다. 다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화되지 않은 모든 부를 먹어치우는 사회다. 그 지구에서 먹을 것을 뽑아내지만 그것을 보충하거나 원래대로 고쳐놓을 책임을 애당초 면제되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당연히 주기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없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구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뭐 화성 갈 생각을 하고 다른 별이 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위자적이고 동시에 구조적인 폭력이다. 이 생태 폭력은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든 행위가 사실 행위자적이고 동시에 구조적인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그 자체가 어떤 그 직접적으로 그 생태 폭력의 행위자적이긴 하지만 그 하나의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석유화학산업 없이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고 또 초국가적 생태 폭력은 그러니까 한 행위자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복수의 국가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 이런 행위자들이 관여하면서 의도적이고 어떤 계획적인데 이런 존재가 하는 행위에는 처벌 위험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불평등, 차별 등 어떤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더 조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대표적인 그런 행위자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자연사회 심리적 폭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생태 철학자의 어떤 삼원적 도식인데 마음 생태, 사회 생태, 자연 생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문제를 봤을 때 자연만 볼 수는 없다. 사람의 마음과 사회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측면은 우리가 성장을 당연시하는 것, 개발을 당연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거나 아니면 요즘 생태 우울, 생태 슬픔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난민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여러 그 기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갖는 우울증이랄지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례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 같아요. 여러 가지 폭력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집에서 직장까지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 폭력이죠. 내가 달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건 내가 행위자가 된 거죠. 직접적 폭력을 행한 거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시 된다. 이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정당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행위자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다 같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린 이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죄책감 없이 만들어줄 정보를 우린 계속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제가 문장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폭력 중에는 가해 피해의 순환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도 가해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이 뭐 자연에 피해를 입히지만 결국 폭풍이나 뭐 가뭄이나 해서 자연도 결국 피해자고 또 하나 많이 쓰는 용어가 자연을 봐라.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 잡아먹지 않냐. 그러니까 자연의 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이미 내재 있고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잡고 죽이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통, 자본주의 착취 이런 것들을 자연에 빗대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아니다. 자연이 물론 다른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은 공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오히려 폭력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이런 설명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자연을 폭력적이라 하는 담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고 자연이 파괴돼서 인간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인간이 딱 멸종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자연에 주는 최대 선물 아니냐. 우리 인간이 싹 죽어버리는 게 결국 이 자연을 살리는 길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 존재가 잘 해쳤냐 이런 그 자성에서 하시는 말씀이긴 되겠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우리의 나갈 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에코파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라고 하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결국 이게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스비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과 자연과의 여러 그 관계를 이렇게 6가지는 나눈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독재자 모델도 있고, 뭐 착한 군주 모델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튜어드 모델이 있습니다. 자연을 돌봐야 된다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트너 모델이 있습니다. 자연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한 참여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협력자 파트너 모델은 인간이 자연의 다른 존재와 동등함을 강조한 거라면 이 참여자로서의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다르다. 인간은 다르잖아요. 침팬지랑도 다르고 다른 존재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차별의 어떤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존재 평등하지만 동시에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차이를 중시한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잃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개들이 싸우듯이 뭐 사자가 영향을 죽이듯이 인간도 누굴 죽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얘기했지만 합리성과 자의식을 부여받은 존재고 어떤 자그마한 고통에 더 민감해진 인간의 진화의 결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우린 다르다.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연의 다른 존재랑 같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존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극에 비유를 합니다. 이 학자는 연극에 비유하는데 연극에선 뭐 이런 인물 저런 인물 뭐 소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갖고 이 연극, 이 세상에서 동참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앞서 생태폭력 개념이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이제 어느 한 그 원인을 모를 수가 없다. 목동이 나쁘냐, 농부가 나쁘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북한을 한번 보면요.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인데도 둘 다 생산지상주의를 공통으로 지향됐고 분단 때문에 더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해서 그 자원을 더 이렇게 더 착취했다. 그래서 자연을 모두 경제적 자원으로만 취급했다. 남북 모두. 그리고 국가주도형 약탈적 개발주의가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라는 거예요. 북한이나 남한이든 간에. 그래서 생태계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오염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분단 이론은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분단 문제를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인지한 그런 생태폭력적 관점으로 나아가지는 아직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태폭력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남북 어디 하나를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잘못했어, 남한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그런 남북 갈등 자체를 좀 통합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폭력이 갖는 어떤 비가시적이고 섬세하고 잠재적인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 한반도 갈등 상황을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을 침해하는 것을 폭력으로 본다면 그 한반도 분단 자체를 한반도 생태계에 대한 폭력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단의 심각성을 훨씬 더 우리는 제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너무 긴 시간 그 질문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한데요. 그 질문이나 아니면 질문이 아니라 그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 포함하여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남북 관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살짝 제가 이제 좀 다른 분들 거 좀 연구 성과를 보니까 우선 수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일단 환경 문제로 접근하면 훨씬 더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북한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사회문화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환경 문제는 뭐 우리도 딱히 얘기 안 할 필요가 없고 또 북한도 그렇게 싫어할 주제가 아니라서 환경적인 주제로 접근하면 훨씬 더 교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분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남북관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고 사실 남북관계 좋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많이 무산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체적인 그 유기농법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 쿠바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여러 가지로 봉쇄를 하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의학이랄지 약초에 대한 개발이랄지 유기농 물론 쿠바도 그래도 힘든데 먹고 살고 힘든데 북한이 그런 그 에너지나 뭐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는 이제 비료를 사다가 뭘 하는데 퇴비를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그 농작물을 기르고 그 농작물에서 나온 감자 껍질은 다시 또 돼지 먹이를 주고 이러면서 그 순환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다른 분 연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남북 교류를 한다면 매사 우리가 우위에 거로 교류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뭘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북한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전시킨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랄지 뭐 아파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가진 강점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자존심, 그들이 가진 그런 뭐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배울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 유기농 예를 들어 유기농법에 간의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전기 이런 거만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 기후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력 남을 때 주고 북한이 주고 뭐 이런 교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교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환경 이런 문제로 뭐 일단 그다음에 그 DMZ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인간이 안 들어가니까 온갖 또 자연의 보고라고 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근데 또 이제 지뢰 같은 문제가 되죠.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범죄 시대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무감한데 그런 거 또 있다든가 사실 환경 문제야말로 사실 이렇게 국경을 넘는 문제거든요. 옛날에 뭐 북한에서 댐 뭐 하나 하면 우리는 다 숨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가 사실 서로 교류를 해야 될 문제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 남북 교류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성주류화라는 표현을 써요. 성주류화. 그래서 남북 교류를 할 때 늘 그 여성 문제를 신경 써서 뭐 대표단의 여성의 몇 프로를 항상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주류해서 여성 문제가 늘 배제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태주류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간에 만약 경제적 협력을 하려고 뭘 시도를 한다 했을 때 반드시 환경적 이슈는 주변적 이슈가 아니라 가장 중심적 이슈가 돼갖고 남북교류를 해야 된다. 이게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이게 이야기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될 때 서독 위주의 통일이 되는 바람에 동독에서 애초에 갖고 있던 굉장히 친자연적인 것들이 거의 다 무화됐대요. 예를 들면 동독은 그러니까 철도가 위주고 주철 보도라 해서 철도가 위주고 도로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 왜 철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그나마 운송수단에 친자연적이고 도로는 자동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싹 바뀌고 그러니까 친환경 개념이나 어떤 생태 개념이 독일 동서독 통일에서 거의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밟는다면 통일이든 교류를 하든 간에 환경적인 걸 가장 우선시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뽑아내느냐 이게 아니라 환경을 얼마나 지킬 것이냐가 먼저 최우선으로 내세워지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툭하면 하는 게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이러잖아. 이 사고도 정말 저는 안 좋은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필리핀 뭐 가사노동자 이런 말 있는 거잖아요. 값싼 인간 이런 거잖아요. 그 개념을 저는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북한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우리가 살려주고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 이익보다는 그 자연 보존이나 공생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뭐 사실 공멸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게 사실 우리 세대는 그런 험한 꼴 안 볼 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 인류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거기에서 싸우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아인슈타인이겠나? 그 한 차원 넘어서야지 이 문제들을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남북끼리 싸우는 걸 더 한 차원 넘어서 우리 인류의 원래 더 큰 위험이 오면 단결하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게 보면 많은데 이게 진짜 막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남북이 싸울 때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